예, 이번에는 CLSA의 폴체 리서치 센터장님의 강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일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존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00년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한국 투신사에 그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난 베어 마켓을 학교 졸업하자마자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원을 갔다가 졸업을 2007년 여름에 하고, 이제 그 당시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에서 일했는데, 일하자마자 바로 또 서프라임 사태가 터져가지고 2008년 뭐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존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다 동의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이 시장 사이클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안 봐야 된다는 거에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리서치 헤드를 하다 보니까는 주위 분들이 리서치 센터장을 하면은 주식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도 어느 때라도 들어가도 장기 투자 10년을 하면은 거의 오른다, 특히 미국 주식은 항상 오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장기 투자도. 왜 지금이냐? 5년 전에 미국 주식 투자하지도 않고 10년 전에도 안 했는데, 작년에도 안 했는데 왜 굳이 지금이냐? 근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과거 미국 시장 10년을 보면 S&P 500 연평균 12%를 리턴을 냈거든요. 되게 많이 냈죠. 10년 동안 주식 호황이어가지고 미국에. 근데 그거를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호황을 누려가지고 연평균 리턴이 높았던 10년을 한번 찾아보면은 2000년 초에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에 이제 연평균 지난 10년 15%를 냈었죠. 근데 그 뒤 2000년 초반에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은 연평균 마이너스 2.5%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마이너스 2.5%가 난 후에 2010년 초에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2.5%가 났었죠. 그러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후 10년은 연평균 12%가 넘게 또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언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주로 지난 10년, 20년이 좋았던 시기에 투자를 하는 수익률과 미래 향후 10년, 20년의 수익률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20년을 보더라도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차트가 과거 20년 수익률과 그 때부터 미래 20년 수익률을 이렇게 차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20년이 높았던 1960년에 투자를 했으면은 그 후에 미래 수익률이 20년 수익률이 매우 낮았죠, 역사적으로. 반대로 미국 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가 끝나고 80년대에 장기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전 장기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그때 투자를 했으면은 또 투자 수익률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인트레스팅하게 완전 인버스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120년 동안 연평균 한 7, 8%를 성장을 했어요.
이게 다우지수로 보면은 한 3배가 증가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시장이었고 미국보다 더 좋은 주식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은 없었죠. 근데 요거를 언제 이 리턴이 다 나왔는지를 보면은 딱 4개 10년, 그러니까 120년을 12개로 잘라가지고 10년을 12분 해보면은 한 4번의 데케이드에 200배를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80년 동안은 한 2배 좀 넘는 수익률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데케이드는 1920년대 다우지수가 4.5배 정도 올랐고 대공황 전까지. 그리고 50년대에는 또 3배 넘게 났고요. 90년대가 또 4배 났고 2010년대 그러니까 최근 과거 10년이 또 3배가 났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장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는 꼭 그 뒤에 탈이 났죠. 왜냐면은 그동안에 신용도 많이 늘었고 신용 대출도 늘고 유동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항상 탈이 나가지고 이 꼭 마무리는 초강세장은 항상 엑스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뭐 이건 차트로 보여주는 거고요. 20년대, 50년대, 90년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그 후에 10년, 20년 동안은 별 볼 일 없는 장이 지속됐다. 이거는 이제 PE가 낮을 때 투자한 게 장기 수익률이 높고 PE가 높을수록 장기 수익률이 낮음을 보여주는 100년 동안의 이 리턴 연구를 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주식시장은 언제 장기 투자는 하는 거를 맞는데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장기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뭐 마켓 타이밍 안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매크로 같은 거 보지 마라. 이자율이 어떤지 뭐 관심 없다. 근데 워렌 버핏도 결국에는 컨트레리언이에요. 그게 컨트레리언이 뭐냐면은 주식이 매우 호황일 때는 신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투자할 때는 항상 시장이 크래시 나고 나서 큰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한 유명한 뭐 코트도 있고 사람들이 뭐 욕심을 부릴 때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 결국에는 그것도 워렌 버핏도 장기 투자를 하지만 결국에 컨트레리언으로 타이밍을 봤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뭐 대부분 투자로 성공한 대가들은 다 타이밍 호황일 때 사람들이 다 많이 투자하고 호황이고 과열돼 있을 때 투자를 안 하고 과열되지 않았을 때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는 이 큰 사이클을 좀 보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에 관한 건데 지금 한국 시장은 비싸지 않고 아직도 개인 투자 열풍은 유동성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작년에 제가 많이 팔아먹은 다이그램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왜 한국 시장에서 동학 개미 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저한테 누가 버블을 한번 주식시장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제가 뭐를 할까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최대한 내려서 유동성을 최대한 풀고 대출을 늘리고 그리고 재정을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풀고 그리고 그 유동성이 갈 만한 곳 다른 주식시장 말고 그 외의 곳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것을 규제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집에다 다 가둬가지고 정말 심심하게 만들어서 투기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하고, 그거 말고는 뭘 더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100조 넘게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투입을 했고, 뭐 버핏 지수로 보나 PER로 보나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한국 과거에 비해서는 높고, 예,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밸류에이션 높은데, 많은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뭐 높은 게 정당화가 된다. 정당화가 되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한국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관한 차트인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단기 금리를 상승을 의미하는 바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언제 올라갈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다 들어온 게 이제 금리 낮고 한 것들이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100조 정도 들었고, 기업부채도 100조 늘었고, 정부부채까지 총 300조가 들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특히 가계부채는 무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뭐 그거는 결국에 이제 유동성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최근 작년부터 유동성이 10%가 넘게 그 M2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유동성이 시장을 올린 것이고, 그래서 과잉 유동성에 의한 것이며, 유동성 자체도 언젠가 끝날 수 있다. 네. 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 이제 더닝 크루거 그 이펙트라고, 이제 요것은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주식 투자나 주식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오버슈팅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들의 능력도 초반에 알게 될 때는 아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 뒤에 이제 그거에 쭉 내려와서 자신감이 많이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그 자신감도 늘어나는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충만하죠. 근데 중년이 되면은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고, 예, 많이 잘못 산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투자에서도 초반에 많이 본인이 이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인 경우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 순환주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기대가 가격에 항상 반영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는 이 사이클과 기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이클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잔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예, 돈 벌기 쉽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라기보다는 한 발 타이밍을 떼고, 예, 좀 장기 투자자일수록 한 발 떼고 좀 기다리는, 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기에 너무 무거운 얘기 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표해진 진행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장세는 언젠가 끝나긴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켓 타이밍 상으로는 조금 이제 쉬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최근에도 좀 그랬어요. 기술주가 한번 쭉 갔다가 그 다음에 시컬리컬 주식도 쭉 가다가 지금은 3,300에서 조금 이게 머물러 있는 시점에도 그 중소형 가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2,000 박스피를 지냈어요. 근데 그 중간에도 뭐 차화정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클이 잘 맞았던 업종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 장기 차트에서 이렇게 그 플랫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길게 가잖아요. 그 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에는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앞으로 우리의 앞에 닥칠 현실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정확한 타이밍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그 분위기가 좋고 유동성이 과열돼 있다는 그 사인이 많이 보이는 때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오래될수록 그 후에 더 큰 좋은 그 매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지, 횡보를 할 때도 무슨 기회가 많이 있고 주식은 또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과열돼 있을 때는 남들이 다 투자하고, 요즘에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옆에서 존니 대표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 플로어에서 다 보셨죠? 네, 여기서 사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한국포TV하고 발칙한 경제를 합쳐서 약 300여 명 분들이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300분 모셔서 콩퍼런스를 하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에서 사실 전문가 토론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셔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존니 대표님이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럴듯하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현금 비중을 늘려서 시장이 다시 이제 좋아질 것 같으면 하라. 그 자체의 모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한 게 지금 한 7년 됐죠? 그리고 그동안 투자하지 말았어야 돼요. 투자 안 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자꾸 과거의 차트를 보고 앞으로도 이랬으니까, 과거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테니까 일단 투자하는 걸 좀 홀드해라.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 재벌 회장들이 자기 갖고 있는 주식도 다 팔아갖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다시 들어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데 그걸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럴듯하지만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은 never. 근데 워런 버핏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도 일부의 현금이 있는 거지, 그 사람 전체 자산은 항상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마켓 타임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해요. 그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불과 한 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누가 예측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때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리커버 했잖아요. 그만큼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교만이에요. 절대로 시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서 현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시장을 너무
자기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 주식 투자하기 실패한 이유가 시장을 예측한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생각보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실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위기가 후끈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제가 바로 폴채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면 너무 과열이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이남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남우 교수님이 인상은 되게 좋으시고 되게 선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 30년 동안 있으셨던 파이터십니다. 그래서 폴채 본부장님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주시면은 지금 존니 대표님 말씀하고 이남우 교수님 얘기를 모아서 폴채 본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폴채가 아니고 폴초이 본부장입니다. 역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후배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LSA가 외국 증권사 중에는 제일 독사입니다. 미국 증권사들 많지만 가장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말씀 잘 들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것도 있지만, 이제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그림이 아까 여기 보면 다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Return Table by PE Annualized. 그러니까, 네네, 여기 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한국도 어느 정도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왔고, 특히 이제 미국이 10% 14% 연 배당 포함해서 아주 좋은 수익이 났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이 양호하게 증가했지만 저금리로 인해서 퍼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 영어로는 이제 스톡 리웨이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동반이 돼서 아주 파워풀한 효과였죠. 그러니까 실제 애플이 보면,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인식도 있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애플도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퍼가 한 13배, 15배였다가 지금 30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이 리웨이팅, 퍼가 높아졌는데,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큰 이상이 없는 동안 미국이 기업 이익은 웬만할 것 같아요. 한 5에서 1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높은 퍼 수준이 한국도 지금 13배, 14배쯤 돼서 과거보다 높은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마 우리 폴초이 본부장 생각은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퍼가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좀 내려가서 과거 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기업이익 증가하는 것만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에서 이제 일부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가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고, 다른 데서 못 본 역시 CLSA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두 분 말씀을 모아서 이번에 폴 처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여기 채팅방에 해주신 분은 파울이라고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폴 처의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제 기업이랑 동행하는 거에 모두 투자 방식이, 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철학도 여러 가지고, 어떤 매크로 투자자들은 사이클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레이 달리오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랑 동행하는 측면에서 내부자들이 하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내부자들이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고 유동성이 많을 때 대주주가 팔겠죠, 주식을. 네. 근데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는 주로 IPO를 통해서 일어나죠. 보통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그 새로 리스팅되는 회사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 뭐 따상을 노리는 지금 리스팅에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대주주들이 시장에다 갖다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높고 과열돼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특히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들을 또 따로 추가로 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안 하는 이 것들이거든요.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따로 상장 안 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따로 상장을 안 하고요. 근데 한국은 팔 수 있으니까 이제 자회사들을 자꾸 상장시켜가지고 모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구도로 자꾸 홀딩 컴퍼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대주주가 이제 뭐 파는 거죠. 예.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그 플로어에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준비되시는 분들은 좀 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퍼가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외신 기자들을 만나보면은 외신에서 한국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퍼와 금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뭐 이번에 뭐 CES 2021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야, 첨단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출을 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더라도, 시가순위 구성을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이랑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PER이 높긴 높지만 이 한국 기업들의 펀더먼털한 어떤 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웨이팅 뭐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한국이 경제 구조가 되게 코로나 시대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실 이 테크놀로지 산업을 그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부분의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대만이랑 한국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전자산업이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중국, 대만,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테크놀로지 섹터가 의미 있게 큰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나스닥, 그리고 한국, 그리고 대만 그쪽이어서 뭐 그거는 이제 약간 과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스피 이제 컴포지션을 보면은 이제 이 제일 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주가 많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성장주들이다. LG와 SDI, 바이오 회사, 뭐 네이버, 인터넷,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는 이게 성장 프로파일이 바뀐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지 않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항상 그 성장주에 대한 개념은 바뀝니다. 10년 전에 성장주라고 생각했던 것과 50년 전에 성장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고요. 그리고 과거 20년 전에 그 탑 랭크였던 그 시가총액 탑 랭킹이었던 회사들은 그 당시에 성장주였어요. 네, 2007년에는 포스코랑 두산중공업이랑 그런 회사들이 성장주로 인식이 됐었고요. 중국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성장주는 또 미래 10년 뒤에 성장주가 아닐 수도 있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게, 과거에도 항상 있었던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네, 저는 왜 제가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더 강하게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그 다음에 경제 독립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정말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은 아니고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예측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할까봐 제가 좀 그런 당부하는 마음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가 옛날에 10이었는데 지금 20이 돼서 비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얼마입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테슬라를 살까요? 그걸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거고, 과거의 그래프를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단순화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인플레이 생기니까 안 좋을 거다, 그거는 지극히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그 이익 구조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니까 부의 창출하는 기회가 다른 면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까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정말로 나쁜 거냐?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생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라는 이유가 그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또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 감동을 주는 기업이 어떻게 될까, 그런 기업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아서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예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 경영진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회사가 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 자금력,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기업에 따라 틀린 거고, 단순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한국 주식은 싸요. 실제로. 그리고 사고 싶은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만약 돈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도 사고 싶고 저 회사도 사고 싶고, 한국이 굉장히 많다. 한국이 오버밸류 됐느냐 언더밸류 됐느냐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무나 올라서 사고 싶은 회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 같은 경우 프라이스북이 0.300개 안 되잖아요. 디비던드 일드가 4% 5% 준다 그러면 절대 오버밸류 된 거 아니죠. 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도 그렇고 얘기 중에 뭐 SK그룹의 자회사 다상장을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SKIT IPO 준비하고 있는데 22조 몰려서 79대 1이 됐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해요. 1쿠팡 100조. 현대차는 0.5쿠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100조가 참 그렇게 얘기되는 시장. 조니 대표님 말씀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장도 되게 무섭다라는 것에 대한 폴처의 본부장님 말씀도 좀 공감이 가는 시장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주실 분 있으신가요?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저가 이제 투자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투자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 껴서 타인 자본으로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대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발제가 최열 폴처 본부장님이니까 폴부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레버리지에 대해서.
뭐 레버리지는 투자할 때 하면은 그 본인 홀딩 파워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뭐 하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또 보는 것도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저희도 서베이를 하니까는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막 오르면서 그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사람이 한 6% 정도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게 12%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아무래도 지금이 작년보다는 더 과열돼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의 위험도 리스크는 높아지는 거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